네,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간 공천 갈등은 일단은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공천제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발족하고 공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계파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천 제도를 둘러싸고 여당 내 계파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됐어요. 이게 비박계 새 결집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김 대표가 고의로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고의로 노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한 번만 그런 건 아니니까. 전에도 네. 보면 KY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첩 포항 있었죠. 예. 그 이후에 이 사실은 이 휴대전화나 이런 문자 이런 건 노출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치권에서. 그걸 계속 보아왔을 그 김 대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했을 건 아니고 자꾸 이제 뭐 친박 측에서 압박을 가해오니까 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것 아니다. 내 우군이 없어서 이런 것 아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끌고 있다. 근데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말리고 있는 거야.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이른바 친박 또 청와대 측에 은근슬쩍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된 네. 그런 노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의 선택이 이제 중요한 시기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력과 지금 싸움이 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사이 누가 이길 것이냐. 대통령이 권력이 훨씬 세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아무래도 이 싸움을 통해서 나름대로라도 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은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엔 목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안심번호 여론조사 공천이라는 것이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조사로 정당의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이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계음을 통해서 정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나타나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크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공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유리한 국면으로 제가 보기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더 개입하게 된다 그러면 여권 내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비주류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제 비주류라기보다도 김무성 계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만약 그런 싸움이 진행된다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박계가 지금 대표만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향후에 공천의 권력을 그 친박계가 가지려고 뿐만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의 대권 후보 의지까지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향후에 여권의 권력 지형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에 옮겨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로는 봤을 때는 올해 한 해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상당히 사투를 건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좀 힘에 부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대립에서 당내 대립으로 좀 분위기가 옮겨져 가고 있고 내일 당장 이제 특별기구를 발족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 인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친박계 비박계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내일 과연 그 특별기구가 구성 그 자체가 내일 가능할 것이냐 이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양측의 이해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안심번호 이 오픈 프라이머리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전략 공천이 없는 그런 공천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그 안에서 뭐냐면 각자 계파의 이익이 완전히 뭐랄까 이 박탈되고 마느냐 친박으로서는 그런 아주 이를테면 생사를 건 쟁투가 되는데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구성비에 따라서 그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느 축도 양보하기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김무성 대표의 의사를 지지하는 측의 그 위원이 많아진다면 친박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또 이렇게 되니까 아마 내일 구성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유 박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당에 말이죠. 정당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정당 중앙당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정당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갈수록 좀 밀릴 것 같고, 다만 정치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친박이 정치하는 방식을 너무 힘에 의한 정치,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항복을 이끌어내려는 이런 자세는 이게 민주적인 정치 방식이 아니다. 이래서 애초에 만약에 대통령의 뜻을 자기들이 대변한다면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자기들이 만들어준다든지, 그게 아니면 대통령까지를 자기들의 배경인 것처럼 그걸로 들어가지를 말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당내 문제를 해서 당 안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가 그냥 우선 팔 걷어붙이기부터 먼저 했으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죠. 예. 그 구성조차도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구성이 잘 된다고 해도 그 논의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여당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쉽게 쪼개지거나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은 좀 다르죠. 그래서 구성을 하겠죠. 구성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 아마 상당히 힘에, 지금은 원래 이제 당내의 구도로 봤을 때는 친박계가 상당히 소수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꾸만 이제 그 소수 세력들이 좀 옮겨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들도 보면은 이제 이인재라든가 김태호 최고위원도 전에는 친박이 아니었는데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두 분 다 이제 대통령을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박계로, 친박근혜계로 신친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도가 바뀌는 형상을 봤을 때도 앞으로도 당내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특별기구가 이 세력이 팽팽한 가운데서 아마 구성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거 되면은 연말까지. 지금 이제 특별기구는 잠시 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과 청와대가 잠시 휴전한 것인데, 이것이 특별기구 속에서 어떤 결정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힘의 균형 상태 속에서 팽팽하게 가겠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연말 안에 뭔가 공천에 관한 힘싸움에서 어느 세력이 이기든 간에 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공공성이거든요. 공천이라는 것은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성인데 빌공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천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계파 간의 힘싸움, 갈등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의 공천자는 경쟁력이 가장 있고 그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가야만 이제 본선거 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런 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공성을 갖는 이런 경쟁력인 후보가 정해져야 되는데, 현재는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 속에서 한쪽이 지면은 아무리 뭐 비박계에 훌륭한 후보가 있다 할지라도 친박계가 싸움에서 이기면은 다른 후보가 들어가는, 이러면서 이제 공천 자체가 어그러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올바른 후보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야당도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여당의 공천 후보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느냐. 특히 수도권에서는요. 수도권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아마 여권 내 많은 인사들이 우려하는 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이 말하자면 뭔가 제시를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전략적으로 지금 또 뒤에서 끝까지 간다든 어떤 그런 각오를 하고 무슨 확고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나왔느냐. 그동안에 보면 밀었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지금까지 판세를 보고는 앞으로 김무성 대표가 정말로 자기 배수진까지 치고 모든 걸 걸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아마 박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 협상 결과는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런 그 전략 공천이라는 건 사실상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전략 공천도 결국 지도부의 권력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단수 후보로,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내리꽂아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걸 완전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고. 그때 전략 공천이 사실상 문제가 심각한 건데, 전략 공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략 공천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상향식 공천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 자체도 결국은 정당의 기반을 상실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실제로 당원 경선으로 가는 게 전 정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당원은 많지 않지만 지지당원들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지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정석인데, 자꾸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국민들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 당 지지율을 봤더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좀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누리당의 그 당내 갈등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하면서 잠시 또 휴전했다가 또 나가겠지만 아마 이 싸움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결코 중단되지 않을 싸움일 겁니다. 이 권력 투쟁으로서의 공천 부분은 본질적으로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간에 이 공천 싸움에서의 권력 투쟁의 칼을 절대로 양측은 아마 감추거나 아니면 칼을 뭐 접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결판이 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당시에는 친박계 완전히 배제시키는 친박 살해 공천이다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친박 연대를 구성해서 할 정도 했고 그 이후에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친이계가 완전히 배제돼 버리는 그래서 뭐 친박 학살, 친이 학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당의 새누리당에는 관례화돼 있고 어떤 아주 구습처럼 패스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 당한 사람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정치권을 떠나거나 아니면 차기를 도모하거나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여론과 상관없이 그러한 공천을 둘러싼 권력의 칼은 아마 휘둘러지고 아마 그 칼 쥔 힘센 사람이 힘센 집단이 이기는 이런 과정으로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새누리당 내부 상황이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내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그런 식 전번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를 할 때하고는 다른 상황이니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이를테면 국회법을 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정부를 옥죄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당의 공천 문제거든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정치권의 문제고 또 국회의 문제고 그다음 그 안에 정당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테면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의 뭐 제1당원일 수는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언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뒤로 해야지 공공연히 대통령으로서 앞에서 이건 당의 문제를 가지고 공천 문제가 이렇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국민적인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아직도 반이 남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이나 남은 그 국정을 가장 중요한 시점을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협조가 아니면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좀 미적지근한 그런 뭐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어떤 위기감 같은 걸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완전히 다 개입을 배제해버리겠다 이런 건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갖고 있을 거고요. 근데 김무성 대표로서는 사실은 이건 생각을 지금 유박사 말씀 잘하셨는데 뭐냐면 사실 우리 정당 체제가 대통령제하고 맞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정당 체제는 의원 내각제적인 정당 체제예요. 미국식의 그 대통령제 같으면 이런 정당 체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 이건 미국식이에요. 그러면 영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합니까? 예? 그럼 독일에서 합니까? 일본에서 합니까? 아니에요. 미국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정당이 자기들이 공천하는 그 공정성 이거를 스스로가 국민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략 공천도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이걸 국민한테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공천을 정말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하는 이게 정당의 책임이지 그걸 국민한테 떠넘기는 이거는 능사가 아니다. 그 점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도 명분에서는 다소 좀 밀릴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친박과의 사이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 선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깨지겠습니까? 이진경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상권 분립에도 사실상 실질적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배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여당이 결국은 이제 대통령 여당, 대통령 종속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못 벗어나면서 그것이 국회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되고 이런 또 새누리당이 과거의 과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런 관행이.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 사례를 봤을 때는 저는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네. 내일이 될지 아하, 아니면 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힘이 밀리거나 반전할 기회가 생기면 분명히 그 안심번호 그 여론조사 공천이라는 공사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할 것이다. 그럴 때는 아마 여당 내가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방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줄을 서게 될 확률이 커진다. 그러면서 그러한 계기를 시간 타임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어떤 친박계 행보라든가 박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는 포스트 박근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예를 들면 박근혜 계보가 친박계 계보가 굉장히 소수화되면 이후에 포스트 박근혜의 박 대통령을 보호하고 호위할 정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권력 의지가 아주 굉장히 강한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그만두더라도 뭔가 여권 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지지율, 30%의 지지율, 또 대구 경북이라는 기반 이걸 갖고서 계속해서 여권 내에 상당한 권력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요. 네. 대선에도 상당히 개입을 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야당은 아마 총선과 향후 대선에 이 여당 내의 어떤 세력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 속에서 권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예. 자기가 생각한 적절한 시점에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구 획정 작업도 계속 진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야가 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야가 스스로 다 예. 지금 농촌에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치 아픈 거죠 서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지 예. 지역의 비례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사실은 맞는 얘기죠. 아무리 광활한 지역이 있더라도 거기에 인구 몇 명 안 사는데 거기 국회의원 한 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재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러나 또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의원들 얘기도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그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버리면 지금 이제 상당히 괴멸해가는 농촌의 문제를 어느 누가 국회에서 대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미 제가 생각에는 헌재에서 그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농촌 지역의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성에다가 그냥 뭐 거의 난리를 치려인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그 농촌이 이렇게까지 괴멸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 지역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산업이라든가 근대성이라든가 어떤 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그때는 그냥 가만 앉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뭐 한미 FTA, 한중 FTA, EU FTA, 수많은 FTA 속에서 농촌 지역은 사실상 희생당하는 과정으로 갔거든요. 그때 그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뭘 했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농촌의 인구들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자기네들 이제 밥그릇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엔 두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지금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이렇게 되면 농촌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각 당이 좀 더 많은 수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더 좋은 안은 지금 야당에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입하면 돼요. 그러면 권역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농촌 부분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경북, 전남, 전북해서.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떤 농촌의 문제점, 농촌을 대표하지 못하는 어떤 비례성 이런 부분들도 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아마 참 쉽지 않은 과정으로 자꾸만 가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어촌의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이 또 획정위가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지금 법정 시한이 13일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구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에 예외를 좀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국판 게리맨더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선거구 획정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라도 의도하지 않더라도 게리맨더링적인 결론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럿이서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 과정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결론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 되게 상식선에서 절충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00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자면 결국은 또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도 많으니까 네.
비례대표를 최소로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숫자 조정을 통해서 지역구를 결정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농어촌은 살려줄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석 구해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직능 대표성이라든지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대표성이다 이런 거는요 지금 보면 사실 거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비례대표에서 직능 대표성이 지금 지역이 몇 개쯤 되겠습니까? 수천 수만 개 아니겠습니까? 그 일일이 대표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또 국가적으로 그렇다면 농업만은 특별히 그러면 해주면 그렇다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비례가 맞아서 그 사람들 목소리가 키울 만큼 커질 만큼 그럼 의원 수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명분 싸움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이미 그런 면에서는 이 기울어진 지가 오래됐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이자 지역 대표이자 정당 대표라는 이런 성격 중에서도 최우선은 국민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너무 농촌, 너무 우리 무슨 지역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게 되면요, 사실은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너무 그걸 내세워가지고 내 몫을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인구 대표성이 그게 채택하는 기준이니까 대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농촌 지역에서 특별히 한두 석이라도 더 해주면서 상실감, 박탈감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자 새정치연합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비주류 의원 8명이 통합행동 결성을 했어요. 이게 또 다른 계파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 또 이게 중간지대 인사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이제 보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혁신위원회 중앙이 통과하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문제, 이 문제에서 비주류가 보인 행동은 실제로 별 힘을 못 썼죠. 주류인 친노 세력에게 결국은 꺾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비주류가 말만 많지 실질적으로 구심점도 없고 그리고 그 힘도 하나로 뭉쳐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노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대표 세력이 칼을 딱 들자마자 그냥 어떻게 보면 깨갱해버리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또 항복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요. 근데 과연 이것이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올바른 선택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내년 총선을 이런 친노와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치를 경우에 야당이 승산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과거에 2012년도의 총선, 또 2012년의 대선에 이미 친노 세력으로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야당은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친노와 문재인 대표 세력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에 이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비주류 의원들은 그런 측면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혼자 어떻게 살 것이냐, 천정배 신당으로 나가긴 겁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김한길 안철수 세력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세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 그러나 제 생각엔 내년 총선은 아마 지금은 상당히 칼이 꺾인 거 아니냐. 기차가 꺾였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모를까. 현재의 흐름대로 야당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 통합행동 일각에서는 통합 전대론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향후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은 유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요. 친노 주류 측에서는 이제는 이탈 세력은 파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냐면 장악력은 우리가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갈 사람 나가라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노 측에서는 그렇다고 이대로 바로 친노 진영에 바로 투항에 들어가서 충성을 맹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튀어나갈 용기는 더더욱 없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속에서 과거에 그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만들었을 당시에 그 정도의 힘이라도 가지려면 그래서 친노가 우리를 그래도 중시하기를 기대한다면 여기서 세력화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면 안철수, 김한길 또 그다음 비주류의 박영선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안에서는 뭉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뭉치는 세력조차도 친노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 친노 체제에서 당신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까지 가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생각할 때 기대하기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힘을 키우면 저도 우리하고 어떤 타협, 일정한 우리에 대한 지분 이런 것은 그래도 저쪽 측에서도
감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몸피를 이제 몸을 일단 키워야 되니까 그 점에서 보면 뛰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에서 몸을 키워서 그래도 주목을 좀 받는 그런 그다음에 주목받고 이제까지 홀대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중시되는 그런 세력으로 좀 커보자 하는 그런 이제 시도인 것 같은데 친노가 만만치 않을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접을 별로 해줄 것 같지가 않네요. 국민참여경선이라든가 만약에 안심번호 여론조사 공천으로 가게 되면은 이 자발적 조직 세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뭐 노도상호라든가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은 타겟으로 삼아서 저 사람은 구정치인이야, 저 사람은 새로운 진전된 진보 세력이 아니야, 그런 부분을 딱 결집시켜버려서 하면은 사실상 충분히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 후보를 아무리 이름이 있다 그래도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비주류 의원들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20% 또 그 아웃시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들은 누가 아웃시키냐? 그것은 결국 지도부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칼진 사람이 칼자루 진구진 사람이 아웃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주류 의원들 상당히 올해를 지나면서 상당히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곤 경희대 개관 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